그냥 놔둬도 된다. 나는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나타났더니 밑에 그림을 보고 엄청 커졌죠. 이건 방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세전이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수술 중에 긴급 조직 검사를 해야 되죠.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결절편. 그렇죠. 왜 갑상선에서는 자꾸 저렇게 무식하게 많이 뛰자고 하느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모래가 뿌려지듯이 다발성으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모든 암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건 갑상선암의 특징일까요? 갑상선암도 다 그렇진 않고요. 여포암 같은 경우는 단일 병소로 발견됩니다. 수질암도 다발성이 없지는 않지만 조금 드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두암은 다발성암으로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럼 저희가 이것도 수술 전 검사에서 아는 걸까요? 아니면 수술하는 도중에 아는 걸까요? 아까 미세한 것들은 잘 보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샌드아트를 비유를 많이 해요. 그건 보면 모래가 사방에 있죠. 근데 모래 알갱이 정도는 보이지 않고 소복이 쌓인 데만 까맣게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를 보던 CT를 보던 모든 건 다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니까 소복이 쌓인 부분만 없애자고 들면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드러내자, 자꾸 깔끔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술에 대한 범위는 저희가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치고, 림프절 청소술, 이건 어떤 걸까요? 자, 제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건 이제 장 선생님 직접 그리신 건데, 오, 금손이신데요? 노란 부분이 있는 부분이 갑상선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주변을 중앙구획이라고 그러는데, 유두암의 경우는 여기에 전이가 있을 확률이 거의 90% 정도 이릅니다. 그 다음 양쪽 연목에 임파선 전이가 일어나는데, 연목 즉 측경부, 여기는 전이가 한 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미세전이는 꽤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 자의색 부분은 종격동인데 여기까지 미세전이가 내려가면은 암 병기 중에 4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검사들은 이런 전이 여부를 알고 수술 범위를 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이가 있으면 수술 범위를 되게 넓혀서 확실하게 제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확 드러내는 건 사실 또 좋지 않겠죠? 박멸하자, 이런 개념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조직을 드러내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어서 이렇게 열심히 수술했지만 사람이 또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했을 때는 안 되고요. 그 수술 받은 사람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외줄타기를 해야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이제 전이가 80%, 90% 이렇게 높은 숫자로 나와버리니까 뭔가 확 드러내야 될 것 같고 그냥 되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버리거든요. 중앙구획 림프절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그 말 때문에 다 완벽하게 드러내게 되고요. 중앙구획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많죠. 거기 기도도 있고 식도도 있고 목소리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다 있어서 저 부위에 재발을 하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많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다 드러낼 수 있으니까 저기를 깔끔하게 다 드러내자는 거고요. 근데 측경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측경부 수술은 수술 절개선도 갑상선은 요만한데 절개선이 이렇게 길어지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이제 갑상선만 수술하면 1시간 남짓 걸리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측경부 수술을 하면 여기 그림에 보듯이 저렇게 흉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런 수술하면 수술 시간도 한 4시간 넘게 걸리고 입원 기간도 2주 이상 걸리는데 근거 없이 수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clinically proven cancer가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암이 있다는 게 증명되면 그때서야 수술을 다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어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linically proven cancer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검사들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뭔가 딱 프루브가 됐을 때만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큰 수술이군요. 이 부분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된 부분입니다. 다만 딱 이제 한 나라는 약간 이걸 갖다가 다르게 하고 있긴 한데요. 딱 한 나라요? 어느 나라죠? 일본이 좀 그렇긴 한데. 일본이요? 뭔가 의외인데요? 이상한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은 갑상선은 최대한 반만 절제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꼭 반만이요? 그렇죠. 반만 절제, 측경부 청소술은 예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럼 갑상선을 남기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핵이라 그러면 거의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핵의학 치료도 발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치료 시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갑상선을 다 떼어야 되나? 갑상선을 다 떼는 이유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그 핵의학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데 재발을 어떻게 억제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넓게 수술하자.
이런 방식의 정책이 있었던 거죠. 조금 안타까운데 저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 딱 한 나라만 지금 그러고 있는 추세죠. 근데 저희가 방사성 요오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 즉 핵의학 치료라고 불립니다. 이 치료는 원래 갑상선 세포가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암이 되어서도 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오드의 방사능, 즉 방사성 물질을 붙여서 몸속에 투여하자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서 이 갑상선암 세포에 흡수가 되고 거기에 방사선이 터져서 세포 자신과 주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이용하는 요오드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요오드가 아니고 요오드 분자 하나를 없애고 거기에 방사선 조작한 요오드를 붙여서 만든 거죠. 이걸 복용하게 되면 마치 드론에 핵폭탄 같은 걸 실어서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방사능을 내게 되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림은 수술 전에는 몰랐던 폐전이가 나타난 경우의 사진이에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폭탄이 터져서 이렇게 막 섬광 같은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런 사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무수히 많은 세포에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필름에 찍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암세포가 터져서 파괴되는 것이죠. 이 치료는 고이온군과 중고이온군 일부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고이온군 환자에서는 전절제 하는 이유가 갑상선암 자체를 다 없애는 효과도 있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정말 저희 과학이 진짜 많이 발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사능 요오드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뭔가 복잡한 그런 게 있다고 생각 못 했는데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다 되어 가는데 오늘도 저희 채널 애청자들을 위해서 셀프 체크리스트 같은 거 혹시 만들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이러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런 치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갑상선 전절제라는 수술은 어떤 때 필요할까? 그러니까 고위험군 환자, 미국 2015년 가이드라인에 나온 걸 그냥 정리를 해보면 4cm 이상으로 암이 클 때, 피막 침범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도 분명해 보일 정도의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 원격 전이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여포성 암 중에 광범위 침륜형 여포성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종양 표지자, 그런 그 분자 생물학적 표지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전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굳이 다 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암이 양쪽에 다 있고 막 이 다발성으로 그 사이즈가 조그만 것도 이렇게 모래알 뿌리듯이 있으면 아무리 저위험군이라도 없애라.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공격적인 세포형을 가지고 있으면 다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게 이제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수술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환자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알았다면 전절제를 했을 것 같은 환자들은 비록 반절제를 했을지라도 나중에 와서 전절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완결 갑상선 절제 말부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건 이제 수술 전 검사에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 수술 후에 밝혀진 경우에 피치 못하게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전절제를 했겠죠. 하지만 그걸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의 고위험군 환자들 맨 위에 있는 여포성 암이라는 이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여포성 암 진단은 수술 전에 세포 검사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여포암 중에서도 혈관 침범이 어떠한가, 광범위한가 하는 거 아니면 최소 침습으로 돼 있나 하는 거는 수술 후에나 알 수 있는 정밀한 격리 조직 검사 결과에나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 혈관 침범 광범위형 여포성 암이 나왔다면 이거는 완결 절제술, 즉 나머지 갑상선은 다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양의 아랫부분에 있는 중앙 림프절, 림프구에 청소술을 했는데 임파선 전이가 5개 이상 나오면서 그때는 좀 상을 봐야 되겠지만 수학적으로 우리가 5개 이상 무조건 전절제 이건 아니니까 그거는 사실 주치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긴 한데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5개 이상이면 전절제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절제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 분자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까지 해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 털트라는 거하고 삐라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반절제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포지티브, 즉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전절제, 즉 완결 전절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는 반절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을 조직 검사를 해보니 그렇죠. 이건 전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이제 재수술을 들어간다는 건데 제가 사실 좀 궁금한 게 저희가 그때 수술 얘기를 할 때 이제 열었을 때 동결절편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술 중간에도. 그럼 이것도 재수술할 게 아니라 연 상태에서 그렇게 조직 검사를 한 후에 반절제 했던 거를 전절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현재까지 동결절편 검사 보면은 임파선 전이에 대해서는 동결절편 검사를 좀 많이 해요. 하지만 수술 후 최종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서브 타입이라든지 유전자 변이 이런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파선 전이 여부, 그것도 보통 이제 그 동결절편 검사라는 건 임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이가 없습니다라고 나왔다가 최종 조직 검사에서 디퍼 섹션, 즉 더 잘게 잘라 보니까 전이가 발견됐네요라는 경우가 허다해요. 전신 마취 시간이 동결절편 검사라면 한 30분에 40분 이상 더 추가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전신 마취 시간을 갖다가 많이 노출시켜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빨리 전신 마취해서 빨리 풀리기 위해서 회복을 빠르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주치의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음파나 수술 중 유관적인 임파선 전이나 피막 침범이 없고 반대편에 갑상선 결절이 없다면 굳이 중앙구획 임파선 긴급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종 조직 검사로 봐도 충분하니까요. 왜냐면 저는 이제 딱 수술을 끝나고 이제 회복을 하려고 딱 왔는데,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반절제를 할 게 아니라 전절제를 해야 돼서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니 한 번 여셨을 때 다 해주셨어야죠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 여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 여는 건 좀 더 어려운 느낌이 드니까 더 많은 연구가 돼서 한 번 열었을 때 그 사이에 되게 빠르게 조직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재수술의 빈도수를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가장 애매한 부분이 여포 종양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암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진단적인 수술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결절편에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잘 안 나타나고 그건 최종 조직 검사를 봐야 되는 경우니까, 동결절편 검사에서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얻지는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이제 발전의 여지가 언제나 많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니네가 할 일이 정말 많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두 분도 이 연구에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는 시간이 다 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은 갑상선 이제 수술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 수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였고요. 두 분 교수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